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37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다 방송 누가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요. 네. 네네. 저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요, 한국 사회의 전환의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그래서요, 그 논의를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기본소득에 관한 팟캐스트를 진행하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핫 이슈가 돌출할 때도 있고 시국이 하수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진행을 못했죠. 네네. 아,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유프로십니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맞아요. 스페인의 다니엘 라벤토스 씨 오셨을 때 한 번 했고 네네. 또 23회, 26회 네. 그때 대충 한 3번 정도 했나 싶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최순실 특집도 2회 걸쳐서 했고 트럼프 특집도 했고 조금 이제 좀 숨통이 좀 튀었다고는 네, 이슈는 대충 처리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요. 오늘 37회는 기본소득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기본소득하면 이분이 빠질 수 없죠. 네. 네, 우리나라에서 10년 넘게 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아니, 왔습니다. 네, 네. 새삼스럽게 이렇게 소개하려니까 마치 좀 그렇다. 좀 닭살 돋는다. 네, 새로운 분 모시는 것처럼. 네, 슈퍼바이저님 오늘 기본소득 중에서도요. 특별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루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동안 한번 개괄적으로 다룬 적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생태적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만 좀 다뤘으면 합니다. 그럼 찬희 쌤 일단 인사부터 한번. 네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그렇게 짧게요? 네. 오늘 방송의 기본적인 핵심 이걸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라든가 뭐 네. 소득 불평등 심화, 네. 예, 뭐 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부채 의존 성장의 한계라든가 뭐 장기 침체, 또 최근에 나오는 이제 알파고, 네. 인공지능 혁명,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기본소득이 이제 뭐 거의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잖아요. 핫하죠. 네. 이렇게 기본소득이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함께 그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긴 한데 네. 과연 생태적 관점에서 이게 과연 건전한가? 이에 대한 좀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본소득을 해서 경기 침체는 좀 막고 네. 말하자면 수요는 만들 수 있을 텐데 기본소득을 준 게 자본주의적 생태 파괴를 되풀이하는 그런 경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염려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 이런 걸 다루는 게 오늘의 문제의식입니다. 일단 생태적, 생태주의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알듯 말듯. 알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그 말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유프로님. 예, 네. 그 생태주의는 영어로 하면 네. 에콜로지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에콜로지즘. 이제 보통은 환경보호주의, 환경주의, 인바이러먼털리즘이라고도 불려왔는데 네네. 사실은 약간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로 보고 네. 자연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조화될 것을 그 주장하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생태주의는 환경주의, 환경보호주의보다 더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환경 문제가 인간 개개인의 부주의나 부절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 보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생태주의라고 하면 환경 문제가 자연, 뭐 인간 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체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제 생태주의자들은 이제 사회의 근본적 개혁, 네. 또는 탈성장, 소비와 문화를 생태적으로 개조하는 문제, 심지어 뭐 인구도 좀 억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모든 자연 파괴에 맞선 싸움 이런 것을 많이 지지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밀양 투쟁이라든가 그다음 뭐 핵발전소 투쟁이라든가 또는 무슨 케이블카 반대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게 다 에콜로지즘의 어떤 그런 운동의 소산이고요. 네. 그에 반해 이제 환경주의 아까 이제 유프로님이 인버러멘탈리즘이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이제 자연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체의 개혁을 지지하는 좀 온건한 성향을 좀 띄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생태주의자들은 좀 더 정치적이고 네, 가족하고, 정치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이 많고 환경주의자들은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어디서 환경적 문제 싸우고 있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사람을 에콜로지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군요. 음. 그러면 이제 생태주의가 기본소득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좀 필연적이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들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님, 그러면 기본소득과 생태주의가 만나게 된 그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네, 사실 기본소득 운동이 정책적인 논의가 처음 됐던 거는 미국이죠. 60년대 말 70년대 초의 미국인데요. 이때 맥거번 닉슨이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들을 각각 주장했었고, 근데 사실 74년에 닉슨이 사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기본소득 논의가 완전히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워터게이트로 달려갔죠. 그렇죠. 뭐 지금 정국하고 좀 많이 유비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탄핵 당하기 전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좀 배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소강 상태에 있다가 80년대 말에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되죠. 80년대 중반 이후부터요. 사실 80년대 중반 이후에 유럽의 지적 공간은 생태주의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조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태주의 자체가 그럼 60년대, 50년대에는 없었느냐? 없었죠. 하나의 조류, 하나의 운동으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7, 80년대 공간에서는 중요한 조류였고요. 이때 기본소득 논의를 이끈 사람들이 다 생태주의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앙드레 고르인데요. 이 사람도 생태적 전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 넘어가자는 전망 속에서 임금노동의 축소,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의 증대를 통해서 탈성장에 기여할 거다.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도입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죠. 1986년인가요? 유럽 기본소득 네트워크 창립을 이끌었던 뭐 지금은 기본소득의 윤리 철학, 정치 철학 그런 필립 반 파레이스를 빼놓고 얘기하기 힘든데요. 올해 대회 때도 오셨죠. 이분 역시 그 당시에는 생태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미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잠깐이나마 있었네요. 네네. 그때 미국의 제일 컸죠. 논의는 상당히 진전돼 있죠. 아, 그래요? 닉슨 때는 이제 음의 소득세라 그래갖고 네거티브.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정책을 실현할 건가 말 건가 이런 논의를 거의. 한 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 72년 그때가 처음이고요. 지금 이제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 사이에는 사실은 사회운동이었지 정치의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았었죠.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대적인 기본소득론의 전개에서 그 생태주의가 제외할 수 없는 이제 그 필수적인 그런 거라고 네. 볼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태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본소득이란? 예, 그거는 생태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생태의 정의로운 전환을 또 역으로 가속화시키는 그런 모델을 바로 이제 생태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뭐 좋은 말 같긴 한데 아, 예.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때 네. 조세에 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때 네. 그 조세를 생태세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즉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부분에 세금을 높게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면은 그 재원 마련의 생태주의가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모은 그 돈을 그 재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자연 착취적인 성장을 부추기거나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기본소득이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태 기본소득이란 결국 기본소득 지급 전후에 생태적 전환을 꾸준히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생태세 부과부터 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생태세는 영어로 에코텍스라고 하는데요. 네. 에코 생태 텍스 세금. 네. 한마디로 이제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뭐 일종의 징벌세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죠. 이제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잘 아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가 있죠.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할 때 부과하는 탄소세, 이산화가스. 카본 텍스 네.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네. 전기 예를 들면 이제 핵발전소에는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석탄과 천연가스에는 중간 정도 세금을 매게 하고 이런 건 이제 생태세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생태세 예는 많습니다. 예를 좀 쭉 들어보면요. 예를 들면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산된 수입품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환경 파괴로 이루어진 제품이다. 그럼 거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생태세고요. 광산 개발이나 삼림 개발에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캠핑, 사냥, 어로 활동 등에도 사용료를 부과하면 일종의 이것도
생태세고요.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 또는 뭐 기타 환경에 해로운 제품이나 기술에 부과하는 세금도 모두 생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활동에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할 게 아니라 또 환경에 이로운 그런 이제 행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쓴다거나 이런 데서는 뭐 세금을 깎아주는 뭐 이런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에 해로운 거에는 세금을 많이 주고 네. 이런 거에서는 세금을 적게 주거나 없게 하는 이런 정책 전반을 가리켜서 그린 텍스 쉬프트라고 합니다. 오늘 영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린 텍스 쉬프트, 예, 녹색 전환을 위한 세금, 녹색 전환적 세금 이동,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화석 연료에는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지만 풍력, 태양력, 조력 발전에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생태세가 많이 걷어서 뭐 재정 여력도 생기면 심지어 뭐 소비세라든가 심지어 소득세, 법인세도 사실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환경 친화적으로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세수의 전반적인 어떤 체계를 바꾸는 거를 생태적 재정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다 그냥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것도 어떨까요?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재생에너지 생산을 독려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제로 생태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많은가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 독일인데요. 1998년, 99년, 2002년에 네. 사회민주당,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했어요. 연립정부를 구성했는데 그걸 정록연정이라 그러죠. 네, 유명한 정록연정. 예, 이 정록연정 시대에 이제 세 가지 형태의 생태세 관련 법을 제정 시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하고 석유에 적용했습니다. 뭐 전기라 해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에는 과세를 하지를 않고요.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화력 발전소 중에서 효율이 좋은 발전소와 효율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차등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석유에 대한 세금을 올렸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금을 올리니까 이제 세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소득세를 내려서 전체 세수를 이렇게 유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러 주에서도 뭐 시비어런스 텍스라는데요. 그대로 하면 뭐 심각성 텍스라 그래야 되나?로 이제 생태세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목재 이런 것들을 채굴하거나 채취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영국에서도 1993년에 보수당 정부가 Fuel Price Escalate라는 이름으로 연료에 세금을 조금씩 점점 이렇게 높여가는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난리 났죠.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나서 이제 2000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해볼 만한 좋은 정책 같은데 의외로 실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금이 어렵죠. 세금은. 좀 전에 프로님 설명하신 것처럼 예 든 거 있잖아요. 영국에 시위 일어났는데 그래서 생태세가 폐지가 되어버렸다 결국.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에너지, 전기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생태세를 부과하면 할수록 값이 세율이 올라가죠.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자들이야 기름 1리터에 1,500원이면 2,000원이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소득이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서민들은 갑자기 500원이 뛰면은 한 달에 기름값 30만 원 쓰다가 40만 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예.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지출액 증가가 부자보다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컬어서 역진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역진세. 맞습니다. 네. 생태제의 역진성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납세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 세율이 낮아지는 것 이게 역진세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세수 부담이 똑같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결국 부자들에게 세율이 더 낮은 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시위할 만 하겠어요. 그 에너지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겨울철에 난방 틀지 못하고 네. 여름엔 또 냉방. 우리 여름에 에어컨 못 틀었던 거하고 그쵸. 비슷한 게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죠. 네. 독일 경우는 이 생태세 역진성이 더 심했는데요. 왜냐하면 정록연정이 생태세 세수의 일부를 연금 부족분 충당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야, 독일 연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적립식이 아닙니다. 한국과 다르고요. 우리나라 한 번 했죠. 우리가.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이제 주는 부가식이에요. 그런데 연금 보험료 이 징수분이 부족하면요. 네. 어디부터 깎느냐? 제일 많이 받는 고액 연금 수령자의 그 연금부터 깎아서 내려옵니다. 뭐 그렇겠죠, 그건. 네.
그러니까 결국 생태세로 거둔 돈 이 일부를 삭감액 충당에 썼으니까요. 저소득층이 생태세를 내서 고액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지급한 꼴이 됐죠. 그러니까 연금보험료 줄 게 좀 부족하면 고액연금자를 깎았었는데 네. 그 깎은 부분을 생태세로 걷어서 그렇죠.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족했어요. 이 연금은. 야 이거 황당하네. 아, 늘 그러면 진짜 부족했습니다. 반발하겠어요. 네. 에너지세, 그러니까 뭐 전기세 엄청나게 냈더니 그걸로 고액 연금 수령자들에게 그걸 충당해주고. 충당해주고.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구를 생각하자면 생태세를 걷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서민을 생각하면 또 안 걷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에너지 정의, 에너지 평등 이런 문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생태세가 가지고 있는 그 역진성을 보완하는 재분배 정책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는 생태세로 걷어들인 조세의 사실 전부 또는 네. 최소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드시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여기서 눈치 깠어요. 여기서 생태와 기본소득이 이제 눈치 깠어요. 연관이 되는 거죠. 네. 기본소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생태세야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죠. 근데 생태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준 예는 없습니다. 이걸 뭐 생태 보너스, 생태 배당, 생태 기본소득 이런 등등으로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과거 호주에서 말이죠. 2010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했는데 과반을 못 얻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무소속하고 네. 녹색당 의원 한 명하고 합쳐서 이제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색당 의원이 주장을 해서 탄소세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아. 찬반 양론으로 막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생태세를 걷되 요거를 소득세 공제 또는 소득세 감면으로 돌려준다 이런 정책을 취했어요. 일단 걷고 이제 돌려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기본소득으로 돌려준 게 아니라 사실 돌려줬다기보다는 소득세를 깎아준 거잖아요. 예, 기본소득 정책을 안 취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국민적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가 탄소세 TV 광고까지 했어요. 정부 세금으로. 정부가 근데 찬성 광고를 한 번 내보내면 네. 탄소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대기업은 광고를 3번 내보내는 거예요. 와. 정부가 우리 위에 오존 구멍이 뚫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대기업은 탄소세 부과한다고 오존 구멍이 사라지냐.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때리고. 대기업들 배가 불렀네. 예, 우리나라 같으면. 대기업들은 이제 이게 대기업이 이제 자기 이익이 침해되니까 막 나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예 그냥 도식도 만들었어. 탄소세 부과를 해서 물가 상승이 되면 가구당 1년에 374불의 손해를 보는데 우리 정부가 소득세 공제 감면을 해주면 가구당 791불의 이득을 본다. 이런 탄소세 계산기까지 만들어갖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게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막 악화됐지만 어쨌건 노동당 정부가 2011년 법안을 처리를 강행해서 법안이 처리가 됐어요. 의회 과반수를 얻고 있으니까. 그래서 호주의 500대 탄소 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청정 에너지 법안 클린 에너지 빌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좋았죠. 뭐 탄소세 부과 후에 1년 동안 탄소 배출량이 7% 감소했어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3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망했죠. 명함이 있잖아요. 2010년에 72석을 차지했던 노동당은 3년 만에 2013년 총선에서 55석밖에 못 얻는 대패를 하고 왜요? 아니 세금이 올라갔고 돈을 더 내게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 72석에서 55석으로 깎여갖고 네. 정부를 결국 보수주의자인 자유당에 넘겨주고 2016년 선거에서 의석을 조금 회복했는데 여전히 야당 신세로 정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는 조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주 대패를 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체감할 때 굉장히 나쁜 정책으로 보이는 거죠. 오히려. 예. 예, 그 그래서 생태- 세금이 참 무척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도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일단 내는 세금이 딱 많아지면 그래서 오존 구멍도 보이지도 않고.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소득공제로 돌려주면 실감하기 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탄소세 때문에 오른 물가는 바로 느껴지는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실감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이렇게. 소득공제는 뭐 연말에 한 번 하는 데다가 이건 뭐 그냥 말에 뭐 한번 네, 사후적으로 수계산도 어렵고 뭐. 예. 예, 그래서 네. 생태세를 걷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해서 돌려주자는 거죠. 현찰로.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거죠. 실감 확 하게 되죠. 예. 이제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생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생태적 사회적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예, 첫째로 이제 핵발전소의 폐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핵발전이 상당히 전기가 이제 저렴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핵발전소 내부의 문제만을 따졌을 때 그러한 것이고요. 네.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핵발전소의 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 보면은 비용이 엄청납니다. 경제학적으로 외부 비용이 엄청 크다고 얘기하죠. 예. 예, 외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일 핵발전이 생태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비용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핵발전이 가장 비싼 발전 방식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전기를 수입하고 있죠. 근데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생태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에 수익성이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셋째로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태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예, 적절하게 그 설계된 생태 기본소득은 대다수 국민의 실질적인 이제 소득을 네. 증가시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장의 충동이라는 것들이 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도 이제 생태적인 것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인데요. 지금까지는 생태세를 걷어서 생태적인 전환의 방향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둔 돈은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해서 그 어떤 생태세 역진성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뒤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처음에 설정했던 문제의식인데 그 기본소득을 주게 됐을 때 소득, 뭐 생활, 경제 측면에서는 확실한 성과가 있을 게 뭐 뻔한데 네네. 기본소득으로 인한 이런 경기 회복이 또 이게 소비를 부추기고 뭐 해서 또 반생태적인 결과로 또 돌아가는 게 뭐 그러니까 마치 악순환 뭐 이런 것처럼 되는 건 아닌가 이 점을 살펴볼까 하는데 슈퍼바이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사실 성장주의 시대가 이제는 종결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전지구적으로 성장주의 시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했느냐? 자본과 노동의 성장주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일단 기술혁신이 되면은 일자리가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계속해가지고 고용을 침출해 온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자리도 유지해 가면서 성장을 해온 건데 이게 사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보면은 상당히 노멀하던 게 지금 뉴노멀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만약 기본소득을 지금 도입을 하면은 물론 부채 의존 성장을 벗어날 수 있을 거고 가계 기반의 소득이 생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자연 약탈적인 소비가 늘어나고 반생태적인 해법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이 시대적인 배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업적 성장 자체가 근본적인 생태적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식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노동과 무관한 소득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얘기가 된 오히려.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부족할 때 노동연계 복지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던 건데요. 신자유주의 시대죠. 그 대신에 오히려 노동과 소득의 연관성을 완전히 느슨하게 하고 기본소득이라는 노동과 무관한 소득을 도입하는 거 이외에는 일자리라든지 소비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책이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공장을 더 지어서 뭔가 더 생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이 지급이 된다고 해도 설비 투자가 뭐 확대되는 건 아니고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도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본소득이 지급이 돼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기본소득만으로는 그냥 일자리가 없고 노동에 기반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필수 불가하게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기본소득을 주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면 그만큼 고용은 늘어나겠죠. 그러나 그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을 만들어낸 거지 기본소득은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기본소득이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요 조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 생태주의 문맥에서 이제 탈성장이란 말 많이 쓰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탈성장하게 되면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먹고 사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공포를 갖는 분들이 많은데 탈성장이라는 말을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탈성장은 이 화폐량으로 표시되는 GDP가 느냐 주냐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생태적 전환에서의 탈성장이란 건 네. 사실 자원 소비량이 줄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원 소비량 또 생태 파괴적 생산이 중단된다. 뭐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거는 화폐량이 아니라 물리적인 자원 소비량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석유 소비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네. 말하려면 석유 가격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배럴로 표시되는 채굴량과 석유 사용량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GDP는 화폐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의 양 자체를 줄여나가는 이런 것이 탈성장이라는 얘기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물리적 크기로서의 투하 자원량이 같거나 네. 투하 자원량이 줄어들면서도 화폐량으로 표시된 GDP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원 효율성이 증대되면 투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도 GDP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성장이면 곧 GDP가 뭐 갑자기 뭐 확 줄어들어서 세상이 망한다 이런 생각일 때는 우려는 좀 버리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좀 보면 말이죠. 자원 소비량이 줄어들면과는 결국 자원 효율성이 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네.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자원을 덜 썼는데 네. 생활 수준이 그대로면 자원 효율성이 좋아진 거죠. 즉 기술적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꼭 생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거냐? 꼭 생태적 전환이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총노동 시간이 감소했다고 해서 곧 탈성장은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발전이 됐다고 곧 탈성장이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술 혁신하면 자원 절감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생산량이 확대될 계기를 제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생산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죠. 네. 이걸 이제 영어로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리바운드 효과라고 예를 들면 뭐 석유 채굴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럼 옛날에는 채굴도 못하던 석유를 더 많이 파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자원 약탈적인 어떤 그런 식의 생태 파괴를 주는 결과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탈성장이라고 해서 곧 GDP가 감소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GDP 감소가 곧바로 탈성장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탈성장은 자원의 약탈을 줄이는 건데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원 효율성이 증대한다고 해서 곧 탈성장은 아니다. 네, 그렇게 직결되지 않죠. 아, 네, 네. 정리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성장이라는 건 결국 이제 자연 역탈적인 성장주의를 포기하고 네. 과잉 생산, 과잉 소비의 고리를 끊어버린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에 이제 비소비주의적인 수단, 뭐 일의 공유라든가 예술, 문화, 가족 공동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에 의해서 행복과 복지를 증대하자 이런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를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이 생태주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발전이 된다고 바로 탈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로 직결되지 않듯이 네. 기본소득을 줬다고 해서 곧 그게 탈성장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 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은 받고 자원약탈적인 생활은 계속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탈성장 사회가 됐다. 이렇게 또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정리를 좀 하면 네. 생태주의는 자신만의 목표를 뚜렷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주의는 기본소득을 중시하는데 기본소득에만 머물지 말고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덧붙이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회전이 나쁘지 않습니까? 지구에나 여러 가지. 공회전을 이제 금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정 시간 이상 공회전이 되면 자동으로 엔진이 꺼지는 자동차를 의무화하면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적 화폐적 해결책만을 고집하는 것은 우매한 방법이고요. 생태적 삶을 강제할 수 있는 각종의 규제, 통제, 명령, 법 등의 수단으로 생태주의는 이제 전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과 생태주의는 함께 가고 서로 연관성도 깊고 그렇지만 이게 직결되는 게 아니고 교집합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가야 될 목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교집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겠어요. 아 그렇죠. 교집합이라고 해도 과소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매우 의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생태세를 생각했을 때 과세를 하고 배당을 하는 것이 결합된 게 기본소득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내는 세금은 다르지만 받는 배당은 같기 때문에 이제 소득은 재분배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분배되는 효과를 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분배가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생태적인 전환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의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성장주의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그냥 한국이 수십 년간 그래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파이를 나눌 때가 아니라 파이를 키워야 될 때다. 뭐 이런 말 속에서 불평등을 갖다 온전시켜 왔는데 맞아요. 절대적인 분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파이 자체를 크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소득 재분배가 잘 된다면은 파이는 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파이의 목은 대다수 국민한테 돌아가는 목은 커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성장주의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은 탈성량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여가 시간과 자유로운 활동 시간을 또 재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시간을 재분배하면 임금 노동을 자유로운 활동으로 이렇게 해방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연 약탈적인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생태적 전환의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비시장 주체의 탄생을 통해서 생태 전환이 더욱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은 이 탈자본, 자본의 이윤 정식의 욕구로부터 그 논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소득은 탈성장과 탈자본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게 오늘 방송 전체의 결론이 아닐까 네, 싶어요. 탈성장, 탈자본. 네, 맞네요. 근데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긴 쉽지가 않아요. 저 성장, 탈성장이란 말 자체가 좀 거부감을 주기도 하고 탈자본 또 이러면 그 이번에 그렇죠. 그 대통령 네. 대선이 얼만큼 남았는지 가늠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모든 야당 후보들이 네. 좋은 성장이라든지 성장이라는 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는 지금 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성장이 멈추면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어떤 그렇죠.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공포가 있죠. 예. 그렇지만 탈성장이 곧 우리가 부의 위축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제 말씀드렸고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으면 자연을 약탈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실질적인 부는 정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자체가 탈성장, 자체가 탈자본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를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고 좋은 밑거름이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방송의 우리가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저성장 시대다 그러면 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고 잔치는 끝났구나. 딱 그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절대 다수가 빈곤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예, 그 저성장과 탈성장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탈성장은. 아. 네. 그렇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매주 집회 나가시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아, 네, 힘듭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주중 내내 일하다가 네, 이제 주말 좀 쉬려고 그러는데 네, 거의 주 6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주말마다 분수령이기 때문에 전국 전환이 분수령이기 때문에 실수가 80주가 제가 없습니다. 80주라도 맨날 분수령이라 그랬잖아 선배들이. 아, 매주가 정말. 분수령인 시절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아니었던 나가면 것 같아요. 아. 이번 주 나가면 결말이 나려나 했는데 또 네. 다음 주 나가야 되고 분수령이 무슨 영이에요? 위수령은 들어봤는데 아, 대관령 비슷한 거예요. 대관령이에요. 나눌 분자 물 숫자 그 네. 고개 영자죠. 아, 물을 가르는 흐름을 탁 갈라버리는 그 전환의 계기. 예. 이렇게 농담을 진담을 받으세요. 네,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고요. 아, 근데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서요. 그 어딘가는 눈도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주도. 네, 네, 네. 옷들 단단하게 잘 입으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신발끈도 단단히 매시고 또 한 번 이번 주말에 또 나가야죠 뭐. 그렇죠. 이번에는 더 크게 또 모인다고 하니까요. 예. 자, 모두 힘내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